하루에만 229명이 추가돼 모두 43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대거 발생했는데 17명이 중증 상태입니다. 강원과 울산에서도 감염자가 나오면서 첫 확진자 발생 34일 만에 전국 17개 시도의 방역망이 모두 뚫렸습니다. 경주에서 코로나19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항공사들이 잇따라 인천행 항공편을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위기 경보를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심각 단계로 올리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왜 격상하지 않는 것인지 자세히 따져봅니다. 위성정당을 비판했던 민주당 내부에서 비례 신당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총선 연기 주장도 나오는데 실현 가능한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오늘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망자가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벌써 세 번째 사망자인데 상태가 위중한 확진자들이 더 늘고 있어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검사 결과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세 번째 사망자는 어느 지역에서 나왔습니까? 네, 코로나19 세 번째 사망자는 경북 경주 시래동에 사는 40살 A씨입니다. 경찰과 경주시에 따르면 A씨는 어젯밤 9시쯤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집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나 외상 흔적은 없었습니다. A씨가 야근 근무에 나오지 않자 지인이 집으로 찾아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 새벽 1시 10분쯤 A씨의 시신을 수습해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이송했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30분 경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과 14일 기침과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었고 기관지염 처방을 받았습니다. A씨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경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 근무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가 외국 등을 방문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내원했던 경주 외동의 경북의원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또 A씨 시신을 옮긴 업체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송자 2명과 장례식장 직원 3명은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지난 19일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어제도 청도 대남병원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던 확진 환자가 1명 숨졌습니다. A씨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으로 확진 환자로 판단되면 코로나19 세 번째 사망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만 229명이 늘어나서 총 433명이 됐습니다. 이번 주 초만 해도 확진자 수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는 정확히 하루 새 2배씩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어서 신은서 기자가 전합니다. 오후 4시 기준 어제보다 229명 추가된 확진자는 대구 경북에서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200명이 추가됐고 서울 3명, 경기 지역에서 6명 늘었습니다. 강원에서 5명, 부산 3명, 대전 2명, 세종시와 울산에서도 각 1명씩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와 충북, 전북, 전남,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전국적인 유행까지는 아니지만 이 상황을 저희가 잘 통제하지 못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229명 가운데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환자는 95명,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는 100명에 달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해 31번 환자의 발병일을 2월 7일로 보고 2월 7일에서 10일경 1차, 2월 14일 이후 2차 발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9천여 명의 종교단체 격리자의 경우 외출을 하지 않고 진단검사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동검체 채취팀을 가동하여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제 대남병원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숨진 환자는 코로나19로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위기 경보는 현 경계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그동안 강원과 대전 등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 지역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뚫렸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 안전지대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은 이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확진자를 음압병실로 옮깁니다. 오늘 강원 춘천에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30대 여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0일 확진자와 같은 날짜에 예배당을 방문하였으나 예배 시간이 겹치지는 않았습니다. 속초와 삼척에서도 확진자 3명이 잇따랐습니다. 강원과 부산, 대전과 세종, 울산과 인천은 그동안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코로나19 감염 지역이 됐습니다. 언제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될지 모르는 상태고 언제 이런 게 진정이 될지 모르는. 경남에서는 간호사가, 청주와 안양에서는 택시기사, 제주에서는 호텔 여직원이 오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이 들어가는 거는 오후 1시부터 일정이 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호텔로 트랜스퍼 거기서 일단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대전에서는 20대 여성 확진자가 증상이 나온 자가격리 기간에 쇼핑몰 등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행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인 격리조치 위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조금 전 보셨듯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3명이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 가운데 2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 확진자 가운데 17명도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정은혜 기자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청도 대남병원. 전체 입원 환자 148명 가운데 100명이 넘게 감염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17명은 비교적 중증이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부는 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태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17분은 현재 동국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미 이송 조치를 하였고 대남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의 확진자 중 2명은 에크모 치료와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로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한 분은 에크모를 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인공호흡기 기관 삽관을 해서 인공호흡을. 에크모 치료는 환자의 피를 밖으로 뽑아내 산소를 녹인 뒤 피를 다시 몸 안에 넣어주는 것으로 심장이나 폐가 제기능을 못하는 위중한 환자에게 합니다. 보건당국은 집단 감염이 일어난 대남병원의 감염원으로 외부 자원봉사자나 외출을 다녀온 환자를 유력하게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남병원은 요양병원, 보건소, 노인보호시설 등 4개 건물이 연결돼 있는데 이들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곳이 바로 경북 청도군에 있는 대남병원입니다. 지금까지 111명이 이곳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 2명도 이 병원 정신병동에서 확진됐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이 함께 격리된 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청도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자, 이태영 기자. 네,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환자와 의료진 모두 격리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경북 청도 대남병원은 지금 현재 외부와의 출입이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등 256명이 어제부터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방역당국이 제공하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일부 부족한 물품은 밧줄에 연결해 제공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음성 판정을 받은 일반 병동 환자들이 퇴원했습니다. 이들은 2주간 자가격리될 예정입니다. 대남병원 확진자는 모두 111명이고 이 가운데 정신병동 환자가 100명, 일반병동 환자가 2명, 간호사와 직원이 9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정신병동과 건물이 연결된 요양원과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남병원 정신병동 5층을 사실상 코호트 격리하고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 20명을 투입했습니다.
이 확진자 대부분이 정신병동에서 나왔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정신병동 입원 환자는 모두 101명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한 100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지난 15일 집단 발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정신병동에서 장시간 바이러스에 반복 노출됐고 대부분 다인실을 사용해 빠르게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 등 의료진과 직원 9명도 대부분 정신병동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남병원은 보건소와 요양병원, 요양원까지 4개 건물이 한 통로로 연결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도 대남병원에서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환자들입니다. 정부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천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지만 이들 중에는 무려 1,200여 명이 코로나 의심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측도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설명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신천지 신도 710명은 어디에 있는지 정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오늘까지 파악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는 총 9,336명입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된다고 답한 신도는 1,261명입니다. 의심 증상자 1,261명을 우선으로 해서 이미 검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도들의 출입국 내역 조사도 조사해 일부가 중국 등에 다녀온 것을 파악했습니다. 매 주말에 종교 행사나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집단 내에서 제한적이나 지속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와 관련된 경우는 절반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신도들이 일반 교회 예배에 일부러 참석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일부 교회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천지 측은 가짜뉴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지를 내리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를 두고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측은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있다며 24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가 집단 감염된 데는 신도인 31번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 역할을 했을 거란 게 방역 당국의 추정이죠. 아직까지는 정확한 감염 경로가 드러난 게 아닌데 이 때문에 중국에 위치한 신천지 선교센터가 관련돼 있을 가능성에 당국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혜림 기자입니다. 신천지 영문 홈페이지입니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텐진 등 주요 6개 거점에 선교센터가 있다고 홍보합니다. 신천지 측은 중국 등 15개국에 300개 센터가 있다며 단일 종교단체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홈페이지엔 중국 내 17번째 교회를 우한에 설립했다고 게시했는데 우한 교회 부분은 어제 오전 지웠습니다. 중국 전역의 신천지 신도는 우한에 300명을 포함해 10,000명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한 매체는 신천지 신도들이 우한을 위해 기도하자는 명목으로 단체 대화방에서 전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달 2일까지 사흘간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친형의 장례 기간 중 중국 신도 조문으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우리 당국은 조사 중입니다. 해당 교인들의 출입국 내역 조사 등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 회장 친형 장례식에 중국 성도들이 방문하지 않았다며 명단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천지 우한교회는 명칭만 있을 뿐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2018년 공안의 감시 강화로 모든 모임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번엔 서울 상황을 살펴보면 어제 환자 이송 직원이 감염돼 폐쇄했던 은평 성모병원에서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였는데 이 환자와 접촉한 다른 환자들과 의료진들은 격리됐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보건소 관계자들이 환자를 데려와 구급차에 태웁니다. 입원 환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서울대병원 음압병상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어제 환자를 이송한 병원 직원에 이어 입원 환자까지 추가로 이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병원 측이 입원 환자 72명 전원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나왔습니다. A씨는 폐렴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음성이 나온 나머지 입원 환자 71명은 1인 1실에 격리했습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들은 자가격리했습니다. 병실에는 1인 1실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또한 의료진 등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병원은 당분간 응급실과 외래진료를 중단하기로 하고 건물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도 어제에 이어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차를 몰고 대구에 출장 다녀온 30대 남성으로 서울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오늘 확진자 가운데는 아산에서 격리 수용됐던 우한 교민의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2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 경로에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부산에 사는 19살 A군의 감염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고 퇴소한 교민 가족의 확진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A씨 아버지는 중국 우한 교민으로 지난 16일 아산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소 전 검사에서 음성, 아들의 확진 소식 이후 받은 재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경우에는 심실한 결과에 있어서도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를 해야지 감염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앞서 A군은 어제 기침 등의 증상으로 검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형 마트와 식당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스러우니까 자가격리 좀 해라. 교육도 하고 다 했는데 이렇게 이름을 하고 가족끼리 식당에 가 있고 막 이런 게 좀 있었어요. A군은 식당에서 가족과 식사 도중 양성 판정을 통보받고 바로 보건소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함께 있던 A군 어머니는 검사 결과 음성이었습니다. 부산시는 A군의 동선을 추적해 추가 접촉자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이젠 외국 항공사들도 한국행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의 항공사들이 인천행 항공편을 줄줄이 취소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지금 같은 추세로 늘어난다면 취소되는 항공편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베트남 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해 인천행 항공편 취소를 공지했습니다. 하노이, 나트랑, 다낭 등 한국 사람이 주로 찾는 노선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애초 중국으로 가는 노선만 제한했지만 한국도 위험하다는 판단에 항공편을 취소시킨 겁니다. 타이항공도 인천과 부산으로 가는 항공편 일부를 3월 말까지 취소했습니다. 취소 공지를 올리지 않은 다른 동남아 항공사들도 개인 연락을 통해 취소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행사나 부킹해놓은 그 승객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공지를 했던 것 같은데 본사 측의 입장이나 정확한 공지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온라인에는 여행 일정이 강제로 취소됐다는 불만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들이 국내로 돌아오기 위한 항공편을 마련하는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면 인천으로 가는 항공편의 취소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감염자가 생겨났습니다. 그 바람에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 각국이 우리의 방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외교부를 출입하는 정치부의 이채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가장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크루즈 집단 감염을 제외하면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우리나라를 거론하며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From the Diamond Princess cruise ship, the Republic of Korea now has the most cases outside China. 확진자가 크게 폭증한 건 우리나라와 일본인데 공교롭게도 두 나라 다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만 입국 금지 대상에 올려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을 들었었죠. 근데 중국인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 국민을 입국 제한하는 나라들이 지금 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이 한국인이 입국하는 즉시 병원으로 보내서 격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국과 교류가 많은 카자흐스탄, 한국인이 입국하면 의료진이 매일 방문하는 등 24일 동안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남태평양의 사모아, 키리바시는 중국과 한국을 포함해 8개국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했고 대만은 우리나라와 일본과 태국 등을 위험 국가로 분류해 여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 나라가 우리를 입국 제한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방역 상황을 이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위기 경보를 격상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위기 경보는 4단계인데요. 심각 단계로 올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산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어제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일부 지역에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부 지역이다. 근데 이미 이제 광역단체 기준으로는 전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직도 정부는 같은 입장인가요? 네, 같은 입장입니다. 정부는 다른 지역들은 일반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도와 대구 지역 이외에서는 아직 그 통상적인 일반적인 관리 지역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런 판단을 해야 될지 이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텐데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의사협회는 냉정하게 보면 정부의 1차 방역은 실패했다면서 심각 단계로 올리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정확하게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경계 단계를 심각 단계로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협회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이 이제 되고 있고 본격적인 감염이 이제 지역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심각 단계로 올리면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우선 최고 책임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가 되고요. 부처별로 보시면 교육부는 휴교,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 감편, 대중교통 운행 제한, 경찰청은 감염자 정보 제공, 그리고 기재부는 이런 조치들을 위한 예비비 편성, 이렇게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치들을 다 검토할 수 있다면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데 정부가 이렇게 신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단계를 올리면 국제적인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국제사회에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정부가 단계를 올리지 않는 걸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되면 이미 그게 심각 단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국가 이미지 때문에 격상이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무능한 것이 국가의 이미지를 물들이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가 이미지를 고려해서 단계를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 저 이야기가 이제 2015년에 나온 거잖아요. 당시에 확진자 상황은 어땠습니까? 당시 2015년 6월 9일 기준 통계를 보면요. 메르스 환자 현황은 확진자 95명에 사망자 7명이었습니다. 치사율은 높지만 확진자 수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적은 그런 당시의 한 말이었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연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주말을 맞은 대구 거리는 고요하고 잠잠했습니다. 전통시장의 점포 90%가 영업을 포기했고 성당도 미사를 취소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구미와 김천 산업단지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일부 공장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장용옥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대구의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입니다. 손님이 끊긴 시장은 노점상과 점포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하루하루가 마이너스라 지금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난감해요.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지금. 코로나19 확산에
시장 상인 90%가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 80% 이상이 줄은 것 같고 상가 내부는 지금 90% 이상이 지금 줄어서 KTX 기차역도 종교 시설도 주말이 무색할 정도로 적막감만 흐릅니다. 대구 시내 모든 성당은 주말 미사도 취소하고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생필품을 대량 구매 외출 횟수를 줄이려고 대형마트를 찾기도 했습니다. 물건 많이 사셨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외출 좀 자제하시느라. 그렇지. 아무래도. 구미 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 공장 직원이 확정 판정을 받아 공장 전체가 24일까지 임시 폐쇄했습니다. 대구에선 김천 산업단지의 코롱 생명과학에 출퇴근하던 4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우리 군 당국도 초비상입니다. 오늘 경기도 포천의 육군 장병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군내 감염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박은 금지됐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서문 앞에 있는 행정 안내실입니다. 출입문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라 면회, 외출, 외박을 통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군은 오늘부터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 면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난 20일 제주 해군부대에 복무 중인 20대 병사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 경기도 포천시 육군부대에서 4번째 군인 신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 중 3명은 대구 지역으로 휴가를 다녀온 뒤 증상을 보였습니다. 군은 확진 판정 병사를 격리하고 직간접 접촉부대원들도 파악해 격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와 일본을 방문한 경우에도 격리를 먼저 하고 또 새로운 병사들, 신병들이 입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군 관계자는 통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면회와 휴가 금지 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현재로선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확산세가 무섭게 번지자 마스크 구하기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불법 반출하는 보따리상도 막겠다고 정부가 공언했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상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 앉아 주변에 깔린 마스크를 정리합니다. 몇 개 정도? 원사오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적힌 상자엔 마스크 3,000개가 들어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칭다오. 마스크를 중국으로 가져가려는 보따리상들입니다.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무분별한 반출을 막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졌을 뿐 정식으로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가져나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해외로 가져가기 위한 마스크 대량 구매가 여전합니다. 대규모 마스크 거래가 이루어지는 한 SNS 대화방엔 수출 자료 완비, 정식 수출 가능 등 문구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중국어로 포장된 KF94 마스크를 산다며 물량 많이 갖고 계신 분 메시지 달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국내 품귀 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한꺼번에 수십 명이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 상황은 심각합니다. 확진자 딱 나오면서부터 미친 듯이 사러 오니까 그러니까 마스크가 하루 만에 동나고 제품을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는데.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유통 채널 공영쇼핑이 게릴라 방송을 통해 판매한 마스크 15만 개는 9분 만에 동났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생활에도 마스크를 쓰고 수시로 손을 닦는 건 이제 익숙해졌죠. 여기에 더해 악수법도 결제 수단도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대한 집에만 머물 수 있는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이러스가 바꾼 세계 일상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침을 뱉습니다. 다음에 탄 사람은 그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버튼을 누릅니다. 이번엔 마스크를 쓴 남성이 다른 일행과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침을 묻힌 화장지를 여기저기 문지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이런 몰지각한 범죄자들은 결국 출동한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 관련 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하겠다면서 엄포를 놓고 있지만 시민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단추를
라이터 끝으로 누른 후 내린 다음에 다시 불을 붙여 소독하기도 하고 화장지나 이쑤시개를 이용하거나 손톱 끝을 사용한 다음 손톱을 깎아버리는 등 갖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웨일스의 한 대학은 지난 2014년 신체 접촉에 따른 박테리아 전염력을 실험했죠. 악수보다 주먹을 맞대는 이른바 주먹 인사를 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What we found was that there were more than 10 times as many bacteria transferred between hands if the people shook hands rather than a simple fist bump. 물건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지폐도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는데 미세한 구멍이 많은 지폐보다 오히려 카드나 동전에서 바이러스가 더 오래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 온라인 헬스 트레이너가 활동하는 등 갖가지 혼자 놀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오랜 시간을 흘려보내기에 적합한 해바라기 씨 공예, 딸기 씨 빼기, 빗자루 세우기 등으로 지루함을 달래는 겁니다. 必须得承认，因为这个疫情已经大概1个月了吧，然后这1个月的健身房是完全没有收入的。 이런 가운데 중국의 87세 할아버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에도 치매에 걸린 부인을 정성으로 돌보는 사연이 소개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의석이 어떻게 배분될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비례정당으로 창당했고 민주당은 이게 꼼수 정당이다, 또 짝퉁 정당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고발까지 했는데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례의석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민주당도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기류에 정의당을 포함한 군소정당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물밑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꼼수로 민심을 전복해서라도 무조건 국회 제1당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도 이른바 비례정당 창당을 비판했던 민주당 내부에서 뒤늦게 비례신당론이 거론되는 건 총선 패배 위기감 때문입니다. 이근영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비례 20석 차이를 안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4+1 회동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직접 합의했던 당 지도부는 비례신당 창당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건영 전 국정기획 상황실장은 추진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고요. 만약 그런 비상황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민주당 위성정당이 아닌 시민이 뽑는 비례정당을 거론하며 창당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4+1에 참여했던 정당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건영 전 청와대 상황실장이 군부를 뗐고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창당 계획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례 위성정당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총선을 말아먹고 정권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례정당 창당 마감일은 다음 달 27일입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리얼미터 조사 2개에 대해 위법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고 또 리얼미터 전직 간부는 조국 백서 필진으로 거론돼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조국 백서 집행위원장인 최민희 전 의원이 집필진을 발표합니다. 집필진은요, 전우용, 권순정, 김남국. 권순정 씨의 발표 당시 직책은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 기술되는 조국 백서 제작에 여론조사 기관 간부가 참여한다고 공표된 겁니다. 권순정 대표께서는 8월 19일부터 조국 사태까지 언론 추이로 본 한국 사회 의제 지형, 멋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난달 리얼미터를 퇴사한 권 전 본부장은 집필진에 참여한 바가 없고 집필 내용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 전 의원도 기획안이었을 뿐
권 전 본부장이 참여를 거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리얼미터는 최근 중앙선관위사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500만 원 부과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과 20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유지 또는 교체 여부 등의 여론조사가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리얼미터 측은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박근혜 다음 주 통합 메시지입니다. 예, 홍문종 의원이 중심이 돼서 친박 신당을 창당한다는 소식이 이제 저희 뉴스나인에서 그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곧 메시지를 낸다. 지금 이렇게 취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최종 과정에 있습니다.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친박 신당 창당 직후 발표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요. 우선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홍문종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친박 신당이 이 대한민국에 쓰러져가는 보수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접견해온 유형아 변호사는 25일 신박신당 중앙당 창당 다음 날인 26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갑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의원도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할 예정인데요. 방식은 박 전 대통령의 친필 메시지를 공개하거나 유 변호사가 구두 메시지를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26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인데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 메시지를 바로 공개한다. 이게 이제 유영아 변호사의 입장인데 유 변호사가 근데 친박 신당에 합류한다고 하니까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친박 신당에 실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의 중심에 친박 신당이 있어야 하고 최근 합당을 선언한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 나를 넘고 가라는 간단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박 신당의 상징색인 옛 새누리당 상징색으로 정해졌고요. 지금 보시는 엠블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보고가 됐군요. 자, 근데 정권 심판론에 힘을 보태는 메시지라고 하면은 사실 보수 통합하고 이게 충돌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자, 미래통합당과 연대를 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나올까요? 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연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은요, 정권 심판을 위해서 친박 신당을 중심으로 보수 우파가 뭉치고 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등과도 힘을 합치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TK 지역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불출마하거나 이제 불출마하는 분들도 사실 이제 전화를 받고 불출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이제 친박 신당으로 갈 가능성 이건 어떻습니까? 네, TK 출신 의원들의 친박 신당 합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낙천자들이 친박 신당으로 간다면 좀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박근혜 다음 주 통합 메시지는요. 어게인 친박연대 파괴력은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예, 파괴력이 어떻게 될지 메시지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코로나 사태로 총선 연기입니다. 자, 코로나 확산 사태가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 정치권에서 좀 총선을 연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제안하면서 이슈가 됐는데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투표율도 낮아질 수 있다며 연기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가능한 건지 좀 따져봐야겠어요. 네, 공직선거법 196조 1항을 보면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을 땐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이 판단을 한다면 연기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야 합의도 없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좀 의아하긴 한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입장이 있습니까?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국민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야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총선에 미치는 영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여당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바짝 긴장한 상태입니다. 특히 정부의 관리 실패 논란이 표심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총선이 연기가 된다면 민심을 달랠 시간은 벌 수도 있지만 정치적 이해에 따라 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연기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연기가 안 된다 이런 입장이군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선거에 처음 나서는 신인들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선거운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겠어요. 자, 두 번째 물음표 정리를 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코로나 사태로 총선 연기는요. 당리당략에 치우친 신기루로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당리당략적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류병수 기자였습니다. 네,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 인기 덕분에 전국에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광고가 붙고 굿즈를 만드는 등 참가자들은 거의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선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45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신도림역 1번 출구.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대형 광고판에 찬또백이란 별명으로 인기몰이 중인 이찬원의 영상이 나옵니다. 팬카페 회원들이 돈을 모아 만든 광고입니다. 원래 이런 광고는 보통 이제 막 아이돌 가수 많이 하잖아요, 팬클럽들이. 근데 이렇게 트로트 가수 있는 거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도 트로트 가수가 인기가 많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에도 김수찬의 대형 사진이 응원 문구와 걸려 있습니다. 역시 팬카페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달아놓은 겁니다. 이달 말에는 홍대 입구역과 합정역, 건대 입구역 등에도 임영웅, 영탁 등 다른 출연자의 광고가 걸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굉장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뿌듯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지하철에 광고를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팬카페에는 응원하는 출연자의 노래 순위를 올리기 위해 반복해서 재생하는 일명 스밍 인증샷과 응원하는 출연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쓴 소설인 팬픽도 올라오고 좋아하는 출연자의 얼굴을 넣은 일명 굿즈도 다양합니다. 꿈의 시청률 30%를 돌파하며 매회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미스터 트롯. 트롯돌의 팬덤도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비상대응 체계를 확대하여 가동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의 번호가 생성된 날, 마이크 앞에 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이날 이후부터 오늘까지 정 본부장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노란 점퍼를 입고 매일 방송 화면에 등장합니다. 한 달 사이 부쩍 흰머리가 늘고 수척해진 모습 탓인지 SNS에서는 힘내세요 해시태그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정 본부장은 브리핑 때마다 쇄도하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고 하나하나 성심껏 설명한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곧 종식을 말할 때에도 낙관할 상태가 아니다며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질본은 수긍했지만 정부가 다른 부분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방역의 때를 놓쳤습니다. 환자 수가 폭증한 지금도 정부는 전국 확산이 아니며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장담합니다. 아직 전국적 확산의 단계는 아니고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초기 단계이다. 이렇게. 특정 집단과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면서 뒤따라가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크루즈선 자국민 이송에도 뒷북 대응이었습니다. 한국인 이송 계획은 없다고 했다가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전세기를 보내기로 하자 뒤늦게 따라했죠. 일본 아베 총리는 크루즈선 승객들의 선상 격리를 고집하다 하선 결정을 내렸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확진자가 634명이나 나왔습니다.
또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집권 후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비상시국인데 이렇게 국민들의 방역과 안전 외에 다른 고려사항을 우선시하다 보면 대응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더 큰 희생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앵커 고른 한마디는 뒷북이었습니다.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을 안고서는 걷기 힘들 정도인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특보가 이어질 걸로 보여서 밤사이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기온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오늘보다 5도가량 기온이 내려가서요. 내일 아침 영하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고요. 다른 지역도 내일은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8도, 강릉 12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미세먼지도 없어서 활동하기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일단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